Inflation, it's worth starting with the fact that on a 12-month basis, headline inflation got as high as 7.1%, is now down to 2.7%. Core inflation got as high as 5.6% and is now at 2.8%.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CPI랑 금리 결정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코인 영상들에서도 잘 보실 수 없었던 내용들도 많으니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트가 위아래로 막 흔들어서 멀미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네모 구간을 보시면 저항대에 닿았다가 다시 떨어진 만큼 그대로 말아 올렸죠. 이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레이스케일은 530비트를 매도했고 블랙록은 4893비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은 비트 개수가 30만 개를 돌파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하루 거래량을 보면 블랙록이 압도하고 있죠. 거래량이요, 보유량도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나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순간적으로 강하게 내리면서 이 68.4K를 터치하고 이 하락 채널 상방에서 수렴 중인데요. 보시면 수요일 비농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목요일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마치 금리 인하가 좀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듯 하니까 전고를 향해 비트코인이 스물스물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금요일 지표 발표에서 예상치를 다 상회하면서 긴 음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번 주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을 크게 보면 진짜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금리를 인하는 방향으로 빌드업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엄청 밀고 당기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얼마 전 파월의 발언만 보더라도 연내에 금리 인하라는 입장에 대해 밝혔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치 않다고 기대한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이 이야기가 3개월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진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었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신 차트는 페드에서 6월 3일 공개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의 다변량 핵심 추세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 차트는 2017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색 실선이 PC 인플레이션 핵심 추세를 나타내는데 다른 선들도 조금씩 항목이 다를 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죠. 2020년 초반에는 급격히 하락을 했었지만 연준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돈 뿌리기를 시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2021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해서 6% 이상에 도달했었고 2023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으며 MCT 코어 PC 인플레이션은 3%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시장에 이미 유동성은 풀리고 있었고 연준은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신 차트는 역 레포 차트인데 2022년 정점을 찍고 2023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해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레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레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증권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대로 역레포는 연준이 증권을 판매하고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거래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역레포는 반대 경우겠죠. 역레포는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연준이 금융기관에 자산을 팔고 나중에 이자를 내서 다시 자산을 사오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연준이 흡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나스닥 차트랑 비교해서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나요? 이 구간 역레포가 많았던 이 구간은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역레포가 하락했던 이 구간은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비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 하락했던 구간 역레포가 하락했을 때 비트는 상승했죠. 연준에서 흡수하지 않은 유동성이 주식과 코인 쪽으로 흘러들어와서 나스닥과 비트의 상승을 견인했던 거죠.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왜 크게 체감을 못했을까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몇몇 종목 말고는 알트코인이 크게 튀어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을 크게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 쪽에서만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낄 만한 유동성 공급 차례인데,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은행이 돈을 더 확 뿌려야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이 차트는 여러 중앙은행들이 설정한 주요 금리를 시간에 따라 비교한 것인데요. 각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유럽, 연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순인데, 보시면 5월달에 먼저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했고, 이번 달에는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그리고 6일날 곧바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가 계속 오를 때는 도대체 언제 내리나 싶었는데 이제 슬슬 금리 인하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차트를 한번 다시 봐볼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금리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먼저 어느 정도 내려서 잡히니까 금리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죠. 유럽 중앙은행 금리 발표 전날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시장의 최고 예언가라고도 불리는 아사이즈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세가 나고 나서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미국이 움직여줄 차례인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앞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몇 개 드렸는데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2022년 대비 이미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6%에서 3%대까지 내려왔죠. 두 번째, 영레포 수치가 계속 낮게 유지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죠. 다른 이유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 변화입니다. 이 지표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시간당 임금 성장률의 3개월 이동평균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2021년부터 임금이 사상 최고치인 7% 근처를 찍고 난 뒤 5%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임금의 성장률이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화랑의 시기인데, 이때는 중앙은행이 경제 과열을 방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서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경제활동 둔화를 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임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장 빅 이벤트 중 하나인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때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선 전에는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하고 경기 부양시키면서 표심까지 얻어야 되는 게 대선이라, 그 이후에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이전까지는 분명히 명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금리 내리면서 유동성 공급하고 시장 부양해주는 건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왜 계속 반복이 될까요? 이 방법이 먹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100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2000만 달러가 훨씬 넘었네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트럼프는 정치인 이전에 사업가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이미 먼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친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분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등락은 계속 있었지만 비트코인 ETF의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투자 운용사들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투자 운용사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각 회사의 리서치 파트에서 이미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내놓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계속 순유입이 많을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없나 체크를 해봐도 거래소 보유량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전체 거래소의 보유량을 알 수 있는 차트인데요. 최근 2-3일간 가격이 살짝 눌리긴 했지만 거래소 보유량은 여전히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래들은 매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520만 BTC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요일의 하락은 비농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명분 삼아서 과열을 해소시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빙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은 4월 10일 이후로 가장 많은 롱 물량이 청산되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청산시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산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큰 변동성에 멘탈을 부여잡으면서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죠. 반감기 이후에 아직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은 안 되었고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넘어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겠죠. 하지만 세력은 앞으로도 크고 작은 움직임들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멘탈 단단히 보여잡고 같이 큰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음 앞에 장애물 하나 없이 뻥 뚫려서 힘들지 않게 버텨서
큰 돈을 벌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온갖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곳곳에 있죠. 하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결국 골에 도착했을 때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분명 위험하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어떻든 비트가 눌리든 비트로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월은 금리 인하의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서 시작을 하느냐의 관건이죠. 이미 금리 인하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표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반감기 이후에 나오는 광기회장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